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입니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19년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제 전망, 대외 경제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 세계 경제는 2018년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객님?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경제 전망을 할 때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보다는 외국 사정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슬픔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무역 전쟁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적 재정 지출 뭐 1조 달러의 인프라를 지금 뭐 건설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2018년도 미국 혼자 나홀로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나가는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4%대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1.7%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그렇다면 대비를 한다는 게 벌리는 것보다는 조금 추스려 가는 모습으로 했을 때 미국도 뭐 계속 호황을 뭐 과열되게는 안 놔둘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유로 경기 상승 모멘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 국가들이 조금 이 정정이 불안하죠.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3월 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거고 일본 뭐 지금 엔저 효과를 굉장히 누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아베노믹스의 이제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화살을 쏘는 해가 내년도가 되지 않겠냐 봤는데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혁신성장.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부분에 있을 때 얼만큼 재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자, 우리 제일 기대되는 중국. 좀 안 좋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로 5.7%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기업 부채가 이게 우리의 상상을 넘는 굉장한 위험도에 지금 처해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역 전쟁 어떻게 이것이 결말이 나느냐가 중국들은 굉장히 지금 뭐 내년도에 소폭이 아니라 거기는 중폭의 그런 하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보여줍니다. 러시아, 브라질 네. 이 소위 말하는 자원 수출국들 아닙니까? 네. 거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게 국제 유가예요. 국제 유가가 상승이 돼서 뭐 100불 네.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올라가면은 뭐 항상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외 이 분위기에서 가장 눈에 띌 만한 것은 달러가 강하게 갈 거냐 약하게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달러는 약보합세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약보합세.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고요. 네. 결국 정점에 확장 사이클의 정점에 거진 다다랐기 때문에 달러가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충분히 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기타 주요국의 통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외화과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연간 계획을 짜실 때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19년 세계 경제 전망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 경제 연구소들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설 설비 투자와 수출 증가율 부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그 이제 건설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2.6, 2.7의 의미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낮은 수치잖아요. 그쵸? 낮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어떤 다른 뭐 변화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가용전을 다 써서 세울 수 있는 네.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게 2.8에서 2.9입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내려온 성장률이 지금 민간 연구소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퇴행이죠. 네. 우리가 뭐 열을 할 수 있는데 9을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안 맞아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가 2018년도 저번 2분기가 굉장히 좋은 예인데요.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 0.6%를 갑니다. 네. 0.6% 성장했다. 그래서 숫자 괜찮은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소비가 내수 부진의 마이너스를 내는 0.37%의 소위 말하는 0.7%의 소비 부진으로 네. 소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입이 1.3%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수익 급감이 경제 성장을 이런 거예요. 적게 쓰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쓰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데 네. 적게 쓰고 뭐 적게 벌고. 음. 그런데 버는 게 쓰는 것보다 좀 많으니까 성장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있던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패턴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바꾸는 해가 돼야 되고 내년도가요 참 이 우리나라에 뭐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뭐 남북 경협이라든가 네. 또 내년이 정치적으로도 괜찮은 게 내년에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도 좀 동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만은 선행지수가요. 네. 선행지수가 지금 6개월 이상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될 때는 이제 이 경기가 전환된다는 생각이 그 자기네들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말씀하신 건설 분야, 건설 분야 정말 이 SOC라든가 이 건설 분야의 이 고용 효과라든가 이 360도 후방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네. 여기가 내년도는 올해가 마이너스 0.6% 지금 역성장을 가는데 내년은 더 나쁩니다. 마이너스 2.7%.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자꾸만 건설하고 대규모 이런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서는 적폐로 몰아갖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건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에 가지는 경제 성장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마이너스 2.7%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도 지금 뭐 올해가 1.4% 증가했는데 내년은 0.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올해 반도체 산업들의 증설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0.4% 이런 정도의 지금 증가율을 보이는데 건설과 설비 투자는요. 그 다음에 효과를 나타내는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좀 뒤처지는 부분. 우리가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라는 것은 뭐 계속 지속 성장 이것이 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와 이 고용 부문 쪽은 어떨까요? 소비자 물가. 지금 작년도가 1.9% 올랐고요. 올해가 한 1.5% 정도의 물가를 네. 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1.7%.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그 정도 2% 안짝으로 잡으면 큰 무난한 뭐 무난하다고 봐지고요. 고용 문제. 이거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지수가 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네. 10월 12일 날은 고용 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네. 9월 숫자가 지금 뭐 참담할 것 같은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고용은 지금 이제 이 2017년도에 우리가 31만 명이 지금 고용이 늘었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30만 명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9만 명으로 줄었고요. 내년도에 12만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30만 했다가 뭐 지금 9만으로 떨어졌고 12만 했는데 그보다 적어졌는데 이상하게 내년도 하반기가 지금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고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좀 고용 시장은 좀 나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학교 3학년들이 박수칠 얘기죠. 그죠? 이제 4학년 돼서 내년 하반기에 올라가는. 그래서 경기 전체 세계 경기의 확장세가 점점 줄어드는 2019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에 수출로 먹고 살고 수입으로 또 나라를 운영하는 이러한 개방형 경제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몸집을 하고 또 여력을 만들어놔서 자 2019년도 이후에도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항상 이 변곡점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드디어 조금씩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 이러한 것들이 꼽힐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해가 2019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건설 설비 투자, 수출 증가율 부문, 또 소비자 물가, 고용 부문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하락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 성장 잠재력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야, 뭐 오늘 완전히 저를 경제부총리로 만드십니다. 이게 뭐 경제부총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소비 부양책이겠죠. 그래서 내수가 좀 일단은 돌아줘야 되고, 근데 소비 부양책 이 나올라 그러면 결국은 소비라는 거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네. 소득이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죠. 일을 해야죠. 일자리. 네. 뭐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니까 그런 소비 부양책.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일자리의 어떤 창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470조에 진짜 슈퍼 예산을 하고요. 세수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하려 그러면 돈을 풀어서 재정적으로 크게 확대 운영을 하려 그러면 진짜 빚을 내서라도 크게 한번 하시던가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뭐 54조 원인데 일자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중과 선택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 부양책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맞추는 부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국 승부는 투자에서 아까도 뭐 건설 부분 뭐 설비 투자 얘기했지만 이거는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또는 건설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줘야죠. 그러려면은 아주 귀에 뭐 못이 박히게 우리가 들은 얘기 있잖아요. 규제 완화. 그래서 지금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사회의 정의로움을 갖다 주지만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활기를 띨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단기적인 성장세 하락을 막는 건 소비 분양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건 투자거든요. 그 부분이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투자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적폐인 양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 4대강 투자하는 게 40조 했지만 우리 일자리 투자에 54조 했잖아요. 그렇지만 4대강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플러스가 돼 있었으니까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그런 경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큰 건설 또는 전체 경제 운영의 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아주 뭐 거기만 잡다 보면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풀어주셔갖고 특히 투자와 소비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우리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중환자실 바로 앞에 지금 이 침대 위에 링겔 맞으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맞는 현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소비와 투자의 조화로운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제조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증가세가 있는데 2014년 이후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가가치, 아까 뭐 말씀드린 고위산업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경쟁력이 뒤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벌써 그게 5년이 쌓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약화가, 부가가치 증가세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작년 뭐 대비해서 올해 벌써 3.7%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 4%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 좋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런 이 산업적인 구조가 네. 지금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집약도가 높은 부가가치 생산 산업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장력이 2014년도에 36%인데요. 지금 벌써 34%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지금 펄펄 납니다. 중국은 35%, 독일에게도 역전이 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뭐 우리 같은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도 이 충분히 좋은 과제가 됐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이후에 이런 경제 성장력의 뭐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또 R&D도 지금 굉장히 증가세에는 있습니다만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그리고 산업화를 갖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이 안 되는, 거기다가 이런 R&D를 많이 하더라도 규제에 뭐 묶여서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뭐 기술 부가가치 증가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이 부실부실하면서 이게 네.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8년도에 5%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6.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성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R&D에서 나오는지, 세계 경쟁력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까지 파급이 되고 또 해외에 진출하는 개방 경제에서 이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검증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본주의를 갖고 왔어요. 뭐 우리 소셜 캐피탈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마켓 캐피탈리즘도 있고, 진짜 데모크래틱 캐피탈리즘에서 이것들이요 혼합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만의 한국적인 자본주의를 다시 체계화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파고를 넘고 우리가 초인류 세계 인류 중심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 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정부에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WTO라든가 이런 데 다 가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큰 게 있죠. 네. 뭐냐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르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변곡점을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에 접목을 시켜주는 네.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거지, 지금같이 뭐 자꾸만 규제 일변도에 또 이런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들어오는데 뭐 방해를 한다든가, 최근에 은산분리 그거 하나 한 거 갖고도 얼마나 네.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았죠. 그래서 진짜로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것에 대해서 무슨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뭐 비판을 하더라도 방어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일자리, 뭐 혁신성장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추동력을 얻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에 없는 것, 제 뭐 미미한 판단입니다만은 큰 그림이 없습니다. 큰 그림이 없다 보니까
기술,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죠. 플랫폼 싸움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항상 이 교두보를 확대화하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요. 거기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만드는 플랫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생존 배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이 다양한 플랫폼 형성을 위한 좀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고모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실 건가요? 이제 다음에는 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두근두근거리는 이제 수치가 나와요. 네. 10월 12일 날 그때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계시죠? 기대도 어떻게 하고 나올지. 지금 뭐 가슴도 벅찹니다. 이거를 막 또 울분도 나올 수 있고 경제학이라는 게 뭐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따뜻한 가슴이 터지면은 다음 주 방송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2019년 경제 전망과 또 산업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영화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